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이가 무슨 뜻일까요? 변이란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변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무언가 변한다라는 느낌 들지 않을까 싶네요. 변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다 싶으면은요, 돌연변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돌연변이와 변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나 모르겠네요. 변이는요, 같은 종류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요. 같은 이제 생물인데 거기서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즉 변이가 이제 유전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건 유전되지 않는 변이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요. 또 비유전적 변이가 있는데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가 이제 비유전적 변이를 말합니다. 비유전이라고 했으니까 형질이 자손에게는 전달되지 않겠죠. 즉, 그 형질이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변이는 이제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혜가 체력을 이제 기를 목적으로 이제 배구를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학교 대표까지 됐지만 이제 프로 배구 선수로 나가는 대신에 운동은 그냥 취미로 만족하고요,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구는요, 취미 생활로만 즐겼죠.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다혜의 운동신경과 근육은 일반 선수들 못지않게 발달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 나중에 다혜의 자손들에게, 다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들에게 다혜의 이런 운동신경이 유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고요,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즉 유전되는 형질의 차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이나 이제 어디서 이제 변이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그것은 보통 유전적 변이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고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인 변이는요, 형질이 자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변이에는 돌연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무당벌레 딱지 날개 무늬와 새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변이의 예가 되겠고요. 사랑앵무라는 새가 있어요. 사랑앵무새가 있는데 이 새의 깃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변이의 예로서 우리가 사랑앵무새의 깃털 색깔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변이는 왜 나타날까요? 형질의 차이인 변이는요, 그 원인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겠지만 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 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돌연변이가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돌연변이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면요, 돌연변이는 DNA의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작게는 남과 다른 모습에서 이제 집단에서 소외될 수가 있고요,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태양빛이 강렬한 곳 어딜까요? 아프리카가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 색깔이 파란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제 피부암이나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커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 피부가 검은 게 그냥 검은 게 아니라 그 강한 자외선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 색깔이 검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하얀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하면요, 그러니까 백인이 잠깐 머물려고 이제 자기 살던 고향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돌연변이로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알비노라고 하죠. 이제 피부가 특별히 하얀 사람, 이제 백인보다도 더 하얀 사람, 이제 눈썹 색깔도 하얗고 이제 피부도 하얗고 이런 사람들을 알비노라고 합니다. 이제 알비노가 이제 나타나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피부암이나 백내장 이런 질환에 이제 걸릴 위험이 다른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어디서 처음 출현했을까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했다. 이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라는 게 좀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그 인류가 이제 유라시아로 이제 건너가서 지금과 같은 민족들을 형성했다고 하죠. 황인종, 백인종과 같은 구분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우리의 아주 오래된 조상이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환경에서는 돌연변이로 이제 적응할 수가 있어서 달라진 형질이 계속 유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황인종이,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백인종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요, 또 자손에게 유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이건 역시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인데요. 먼저 유성생식이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유성생식이 뭐냐면요,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성생식의 예로 고등생물의 자손 번식 방법이 바로 유성생식이 되겠죠.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각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를 조합하면 또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만든 다양한 형태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면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기서 형질의 다양한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형질의 차이를 이제 변이라고 했죠. 변이에 의해 다양한 형질을 가진 생물들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모두 무럭무럭 자라서 사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인생사 그렇고 세상사 다 그렇죠, 뭐. 그들이 처한 환경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다양한 형질이 나왔지만 그 형질들을 가진 생물들이 이제 모두 다 성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게 아닌 거죠. 아프리카 초원을 예로 들면은요, 이제 행동이 둔한 초식동물로 이제 가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행동이 둔한 가젤은 육식동물의 사냥감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초원에서 생존해서 살아가기가 힘들 거고요. 들소 중에서 이제 성질이 포악하고 덩치가 아주 큰 게 있으면은 그 들소는 맹수가 사냥할 때 맞서 싸워서 자기 몸을 지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사냥당하지 않겠죠. 다양한 변이가 나오지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생물들은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을 거고요. 여러 형질 중에서 이제 달리기가 빠른 임팔라나 가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동물로 이제 가득한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달리기가 느린 임팔라나 가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초식동물들은 쉽게 사냥되니까 이제 달리기가 빠른 형질을 가진 생물들 위주로 이제 살아남게 돼서 그 달리기가 빠른 형질이 이제 계속 유전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 살아남은 개체는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릴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선택의 예는 또 우리 주변에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딱정벌레들이 숲속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나서 이제 토양이 검게 변했습니다. 땅도 탔으니까 이제 땅 색깔이 황토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럼 색깔이 어두운 딱정벌레는 밝은 몸 색깔을 가진 딱정벌레보다 포식자에게는 눈에 덜 띄게 되겠죠. 이제 새가 하늘 높이 쭉 날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가 땅을 보게 되면은 색깔이 밝은 딱정벌레가 색깔이 어두운, 자기 몸 색깔이 어두운 딱정벌레보다 이제 잘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깔이 밝은 딱정벌레가 먼저 새에게 사냥이 될 겁니다. 즉 밝은 색을 한 딱정벌레 위주로 사냥이 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두운 몸 색깔을 가진 딱정벌레가 자연 선택돼서 집단 내에서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겠죠. 여기서 우리는 또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의 예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에서 또 여기서 또 자연 선택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옛날부터 항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긴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너무 남용하지 말라라고 이런 그런 주의 사항이 이렇게 나왔죠. 또 논이나 밭에 농약을 뿌리면은 내성이 생긴 세균 때문에 점점 이제 센 농약을, 독한 농약을 써야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이제 항생제 너무 많이 쓰면은 내성 때문에 점점 독한 약을 쓰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항생제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생제를 너무 자주 써서 남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을까요? 한번 그거 따져봅시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자연 선택돼서 집단 내에서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돌연변이 등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 전에 이미 집단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과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이렇게 섞여서 옛날부터 쭉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뭐 돌연변이가 있겠죠. 돌연변이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생겼는데, 보통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돌연변이를 가진 생물은 이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내성을 가진 세균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서 쭉 살아남았죠. 그래서 세균 무리들 속에 이제 내성이 없는 세균과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섞여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균들이 딱 섞였는데,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이제 항생제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제 내성이 강한 세균들만 이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근데 낫 모양 적혈구가 뭐냐면은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제 글자 그대로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를 말합니다. 낫이 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가 나무자루 박으면은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사용하는 낫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원형 모양을 한 적혈구에 비해서 어떨까요? 산소 운반 능력이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둥근 적혈구보다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조금 빈약하게 생겼으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악성 빈혈이 생겨날 겁니다. 낫 모양 적혈구는요, 헤모글로빈의 이제 돌연변이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드물게 나타납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때문에 보통 이 낫 모양의 적혈구를
잘 이제 드물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남모양의 적혈구 유전자 비율을 가진 사람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남모양의 적혈구를 가지면은 이게 악성 빈혈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적혈구가 돌연변이로 일으킨 남모양의 적혈구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높은 곳은 20% 가까이 됩니다.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지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세균이 남모양 적혈구에 기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라리아 세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변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해서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이 남모양의 적혈구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물이 자연 선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그에 따라 변화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화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가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사진 나와 있는 이 할아버지가 최초로 진화론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하죠. 물론 실제로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이제 진화한 게 아니라 공통 조상이 있는데 그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서 어떤 생물종은 이제 원숭이로 이제 진화를 하고 어떤 생물종은 이제 인간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럼 진화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진화는 생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개의 유전자는 평생 변하지 않아서 개체 수준에서는 이제 진화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게 태어난 거 아버지, 아들 여기서 이제 진화를 우리가 이게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진화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화는 집단 수준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집단 내에서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는 진화가 일어났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을 했죠.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자연 선택에 기반한 진화론을 내세웠습니다.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진화를 설명을 했고요.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가운데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이제 자손을 남기고, 이제 살아남지 못한 개체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자손까지 퍼뜨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계속 자손을 남기고 그 자손은 또 자라서 또 자손을 남기고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면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생물이 점차 변하고 다양해지는 진화가 나타난다라고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통해서 진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과잉 생산과 변이입니다. 먼저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를 가진 자손들을 이렇게 낳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고 이때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제 수가 많은데 환경은 일정해요. 먹이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먹이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존 경쟁이 일어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과잉 생산된 개체들은 이제 먹이나 서식지 그리고 자기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개체는 살아남겠고 어떤 개체는 이제 도태될 겁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가운데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많으니까 생겨난 자손 수도 많겠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을 해서요.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개체하고요. 그 개체가 이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이제 자손에게 쭉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진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과잉 생산과 변이, 그리고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자연 선택, 마지막으로 유전과 진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한계점이 있어요. 다윈은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이제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다윈은 과잉 생산과 변이,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자연 선택돼서 그 개체가 자손을 퍼뜨리게 되면은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변이가 왜 나타났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이제 설명하지 못했고, 그런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가? 그 원리를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윈은 이제 유전이라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발표할 당시에는 유전의 원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고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지만, 그 중 하나가 여기 그림 나와 있죠. 화석 분포가 이렇게 대륙을 쭉 연결해 봤더니 화석 분포가 일정하게 이어져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륙이 이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화석들이 뜨문뜨문 이게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대륙들을 한때 모아봤더니 뜨문뜨문 떨어져 있던 화석의 분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지만, 정작 대륙을 이동하게 된 그 에너지원은 베게너가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윈은 유전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가,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거죠.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환경이 변하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태 환경은 다양해서요. 생물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문제 몇 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